원화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죠. 달러 자산 가지고 있으면 달러 가치는 안 올라갈 건데 그럼 장치가 혹시라도 폭락을 하게 되면 큰 손실 보니까. 근데 어느 한 시점에 그게 폭락을 해봐요. 지금 1,460원, 70원대인데 이게 1,000원대로 떨어져 봐요. 그럼 환차산이 46, 47%예요. 외국 투자에서 그 수익을 뭘 얻어요? 주식투자 잘해봐야 10% 이내인데 지금 달러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그 점을 유의할 거예요. 언젠가 환율은 폭락한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영식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 얘기해봤는데 아까 이제 뭐 미국 얘기도 잠깐 해주셨고 한국은 지금 위기 상황은 아닌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엄청 절호의 기회를 맞았고 지금 엄청 좋아요. 지금 좋아요. 근데 왜 경제난을 겪고 있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참 이제 제가 제일 지금 답답한 게 경제 정책 실패를 어느 경제학자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야당에서조차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민주당이 야당에 있을 때도 그래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권위에 대한 복종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스탠리 밀그럼이라는 사람이 사회심리학에서 실증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놨어요. 근데 이게 권위에 대한 복종이 과다해지면 재앙을 불러와요.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이라는 독일 민족이 유태인을 세계대전 때 600만이나 학살을 하잖아요. 그것도 권위에 대한 복종 때문이에요. 또 사이비 종교에서 종종 집단 자살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것도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때문이에요.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권위에 대한 복종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지적을 하면 다른 방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딱 하나, 고환율 정책.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성장률은 높아져서 국민은 경제 번영을 누릴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GDP의 50%에 육박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정책을 펼쳐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첫 번째는 지금 수출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한 50% 육박했다가 지금 30%로 떨어졌어요. 30% 초반대로. 이거는 그래도 잘못이 작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 경우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 증가율은 두세 달 이후에 반드시 감소를 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사 전부 다 그래요. 특히 일본이 고환율 정책을 지금까지 8차례 펼쳤는데 단 한 번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일본이 이미 8차례 실패한 정책으로 정부가 지금 그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왜?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을 떨어뜨리면 수출 증가는 더 늘어요. 그건 또 왜 그러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이게 2007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10월 말에 907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화폐 가치로는 45% 이상 상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격 경쟁력 완전히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수출은 무려 2.5배가 증가를 해요. 연평균 17%. 엄청난 증가율이잖아요. 연평균 17%면 현재 경제학에 따르면 우리 이 성장률이 10% 넘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우리 원화 가치가 45% 상승했다. 그러면 수출 가격을 50% 인상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해요. 그럼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요? 어떻게든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100달러짜리 수출하는 업체는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이건 안 돼. 200달러짜리를 개발을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그러면서 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몰라하게 올라가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국가 경제 경쟁력도 크게 향상이 돼요. 그러면서 경상수 적자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때만 있었냐? 1980년대 후반에도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만 그런 일이 있었냐? 세계사에서 그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 망할 처지에 놓이면 기업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 필사적인 노력이 국민의 경제 번영을 이끌어낸다. 이건 역사가 이미 증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환율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 수출은 매출 총액이잖아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드럼통 하나와 깡통 하나를 두 개 합해서 두 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부피든 무게든 그걸로 비교를 하는 게 맞잖아요. 기준을 일치시키면 1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나머지는 뭐겠어요? 내수예요.
내수가 90%란 말이에요. 그럼 환율이 오르면 내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죠. 아이, 그럼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우리 주요 자원들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중간재, 시설재, 뭐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감당해야 될 생산 비용에서 감당해야 될 게 점점 커져요. 그럼 기업의 경영 수준이 악화돼요. 기업이 경영 수준이 악화돼 손해를 보면 기업은 어떻게 해요? 생산, 고용, 투자 다 줄여요. 경제는 악순환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가 계속해서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2000년대 말 이래 지금까지 성장률이 매년 떨어지기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 고환율 정책 때문이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계속해서 내수는 부재해질 수밖에 없었죠.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크게 증가한다 한들 GDP의 90%를 차지하는 내수를 위축을 시켜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경상수 적자 2024년도에 990억 달러, 지난해 1000억 달러 넘었을 거예요. 이거 GDP 5% 이상이잖아요. 이거를 해외 투자로 즉각적으로 유출을 시켜요.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공급이 더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외환의 가격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경상수지 흑자를 그대로 즉각 해외로 유출을 시켜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출품은 우리 비용으로 우리 노동자의 피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얻어진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면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외면하면서 지금 고환율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가 큰 나라들은 똑같이 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독일,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성장률이 비교적 낮은 이유도 그것 때문에. 대만, 지난해만 성장률이 7%까지 갔는데 이거는 미국 따라서 경제적으로 잘 펼쳐서 그래요. 달러에 연동시켜서 환율을 관리했거든. 그러니까 대만 달러가 강세였죠. 그러니까 경기가 딱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사실은 대만이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한테 계속 뒤처지게 된 때가 언제부터냐면 경상수지 흑자가 갑자기 커지면서 그걸 이제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친 뒤부터 했어요. 일본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8%. 초장기 경기 부진잖아요. 엔저 정책 펼쳐서 그런단 말이에요. 엔저가 뭐예요? 고환율 정책이지. 다른 나라도 이미 다 실패했는데 왜 일본 따르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부가. 그런데 이번에 또 한국은행 총재가 뭐 1,500원 가도 뭐 경제에 큰 위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뭐 환율 1,500원 뭐 갈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럼요. 갈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율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당시에 1,100원대였던가? 이거 1,250원대까지 끌어올려요. 네. 그럼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6개월이나 1년 뒤에 외환이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오르기 전에 살 거 아니에요. 네. 미래수가 현재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현재 수요와 미래수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고 환율은 급등을 하죠. 네. 그래서 2008년 11월 달에 1,500원을 돌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부랴부랴 환율 더 오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무려 600억 달러를 시장에다 풀어요. 오늘 수출기업들이 그 어렵게 벌어들인 외환을 시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겠어요. 고환율 정책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환율이 다시 떨어지니까 또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하니까 또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으면서 수요가 배가 되면서 환율이 폭등하면서 2009년 3월 달에는 1,597원까지 올라가요. 경제는 극심해지죠. 이제 그걸 겪었지.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그걸 아니까 그 얘기 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환율을 안정시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미국 재무부 장관 입을 통해서 한국의 환율이 지나치게 높은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게끔 만들고 그러잖아요. 로비 엄청 했을 거예요. 환율이 급등을 하잖아요. 미국에 투자하면 한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환율이 올라가니까 더더욱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한 차익만으로도 몇십 % 이익을 보는데 그 안 할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정부가 유도해놓고 이제 환율을 안정시킨다고 또 개인 투자자를 비난하고. 요즘에 환율 그 우대 정책도 못하게 막 막더라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 무려 800억 달러, 100조 원 이상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줬어요. 장차 환율이 떨어져서 환차손을 입으면 그걸 한국은행이 보전해주겠다는 계약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미국 투자로 유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은 미국 주식 투자가 국내 주식 투자보다 2배나 더 많아요.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정책 당국이라니까요. 세상의 어느 나라든 외자가 유입이 되면 그 나라는 부강해져요. 국내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이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추락해요. 세계 경제 패권을 쥐었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현상이에요. 이게.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그 재원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대양 항해에 자금줄 역할을 했어요.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남미에서 약탈한 금을 네덜란드 등으로 유출시키면서 네덜란드가 세계 경제 패권을 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또 네덜란드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영국으로 흘러가면서 영국은 산업혁명의 기틀을 다져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미국이 오늘날의 경제 패권을 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에서 축적된 국부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계속 지금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정책 당국이 어디가 있어요. 제발 좀 경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또 부안해동하는 우리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세계 경제사 공부 좀 더 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달러를 사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달러 말고 지금 원화 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금 1,000억 달러 내외잖아요. 최근 매년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외환이 그만큼 들어오는데 그걸 자꾸 해외로 유출시키는 거 언젠가는 한계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은 시장에 헤매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외환을 해외로 유출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원이 필요해요. 또 고환율 지키기 위해서는 환율 조작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 그 NDF 거래를 통해서 환율 지금 역외 시장에서 계속 관리를 해요. 그 손실이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그럼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면 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율 방어에 한계가 와요. 그러면 장차 어느 한 시점에서 폭락할 수도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장차 올라서 얻을 이익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시점에 그게 폭락을 해봐요. 지금 1,460원, 70원대인데 이게 1,000원대로 떨어져 봐요. 네. 그럼 환차산이 46, 47%예요. 외국 투자에서 그 수익을 뭘 얻어요? 주식투자 잘해봐야 10% 이내인데 지금 달러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그 점을 유의할 거예요. 언젠가 환율은 폭락한다. 일본 사례를 봐도 그렇잖아요. 일본은 여러 차례 엔화 환율을 달러당 140엔대, 지금은 150 한 80대까지 끌어올려놨잖아요. 그걸 8번 했어요. 그 짓을. 근데 2, 3년 내에 한때는 74엔까지 떨어졌어요. 140엔대까지 올라갔는데 반토막 났어요. 우리 환율이 지금 1,460원인데 730원까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반토막 나는 거죠. 아이, 그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환율이 막 내려간다라는 거를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게 안 떨어지고 뭐 계속 올라가니까. 아이, 그럼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치니까 위로도 못 올라가게도 노력하지만 안 떨어지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일본 엔화에다 9.2원? 엔화당 9.2원으로 지금 그 관리를 하려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일본은 지금 35년 이상 초장기 저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대만은 지지난해부터서 미국 달러에 맞춰서 지금 환율 조작을 해요. 미국처럼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성공한 나라를 따라가야지 왜 자꾸 실패한 나라를 따라가냐고. 지금 언제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정부의 의지가 뭐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정부도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오면 일본처럼, 일본 8차례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환율은 폭락한다. 그러면 그 손실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원화 자산을 사야 되는 건가요? 뭐 한국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사놔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게 제일 좋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다면 그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모든 가격들이 폭락을 해요. 금 가격, 또 은 그렇죠. 가격, 네. 주식, 부동산 가격 폭락을 해요. 그럼 저로 기회지. 그때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현금 보유비를 높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불안하긴 해요. 뭐 불안하시면 우리 이 국채 6개월물, 1년물 이런 거 사두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CD, 예금증서 이런 거 사두시든지. 그렇게 사두시면 조만간 금리가 터진다면 그때 절호의 기회가 와요. 설령 그런 그 세계적인 금리가 안 터지더라도 현금 가지고 있고 또 CD나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는 안 보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원화를 들고 있는 것 자체를 손해로 인식하거든요. 하도 이제 환율이 올라가니까. 근데 조만간 환율이 좀 확 급락할 확률이 있다. 우리 정부도 그러잖아요. 1,500원 넘으면 큰일 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더 안 오를 수 있다. 안 오를 것이라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원화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죠. 달러 자산 가지고 있으면 달러 가치는 안 올라갈 건데 그럼 장치가 혹시라도 폭락을 하게 되면 큰 손실 보니까 지금은 원화 자산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특히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고환율 정책이 나쁘다고 하셨으니까 반대로 그러면 뭐 저환율, 그러니까 환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뭐 1,000원, 뭐 900원 이렇게 낮추는 게 결국에 이제 장기적으로 기업들 경쟁력도 좋아지고 뭐 일종의 좀비 기업들도 망하고 하니까 이제 경제가 생태계가 좋아진다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금리를 확 올려야 되는 건가요? 금리도 올려야 돼요. 네. 금리도 미국과의 격차가 없게 올려줘야 돼요. 네. 미국에 뭐 저축하면 이자율이 지금 1.25% 차이인가요? 그만큼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죠. 금리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 아니면 우리나라가 약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네. 그보다는 우리 정부가 제발 여기 시장에 NDF로 그 환율 방안을 그 집부터 안 하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에 준 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800억 달러 이것도 지금 당장 계약해줘야 돼요. 그리고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은 정부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하락하도록 유도하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몸부림치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그리고 성장 지속력이 커져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환율이 점진적으로 1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한 1년에 먼저 한 100원 이상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5에서 10% 정도씩 계속 떨어뜨려 주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단 환율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미국으로 떠날 때 국내 금융자본들 다 돌아오잖아요. 환차익 생기니까. 외국 금융자본들도 한국에 투자하면 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국내 금융자본, 외국 금융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 유동성 풍부해져요.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제일 먼저 주시장,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겠죠. 거기다가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생산, 고용, 투자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지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좀비 기업들, 못 버티는 기업들, 수출 겨우 하고 있는 이 환율이어야지 겨우 적자 면하는 기업들이 망하니까 거기서 이제 또 실업률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환율이 올라서 손해보는 사람들은 국민 대다수예요. 이익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이 사람들은 경제력이 엄청 큰 사람들이에요. 또 권력과도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정책 당국이 자꾸 거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국민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경제난을 보는 게 아니라 1980년대 후반에도 나중에 우리나라 경상수 흑자가 사상 최대 기록을 계속 갱신했고 수출도 계속 잘 됐고 심지어 87, 88, 89 성장률이 11% 넘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니까. 경제 너무 좋았죠 그때 뭐. 그럼요. 뭐 3조 호황이라는데 맞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니까 생각을 해봐요. 한국에 투자하면 한 차익만 벌어도 크잖아요. 외국 자본들 막 몰려오니까 투자가 활성화되고 생산이 폭발을 하고 수출 잘 되지. 그때 뭐 엄청난 호황이었죠. 당시에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정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규직이 아니라 평생 직장 보장하는 것처럼 해야 사람 하나 겨우 구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오기를 시절이 바라죠. 대신에 그렇게 가면은 이제 기업들은 뭐 망하는 기업들도 많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한 번은 겪어야 되는데 그거 겪으려는 게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골탈태한 계기가 언제였냐면 IMF 때 외환위기. 지나고 나서 그렇죠. 외환위기 때 중견 기업이 3만여 개가 도산을 해요. 등록된 법인들이. 네. 거기다가 재벌도 절반이 사라져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전망에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살아남기 몸부림친 거죠. 그 뒤로 갑자기 기업들의 경쟁력이 확 튀어오른 거예요. 기업은 위기에 처하면 강해져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뭐 망할 회사들이 망해줘야 반대로 살아남은 회사들이 더 잘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냉혹하지만 이 경제 성장의 사실 본질인데. 그럼. 근데 지금은 약간 양만 늘리고 질이 퀄리티가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돈이 갈 곳에 몰리지 못하고 좀 막 흩뿌려지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지금 저는 우리 정부한테 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니들은 한류를 개척한 사람들보다 훨씬 못난 놈들이다. 사실은 우리 이 K컬처는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만큼 발달을 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한류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동력이 2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 한류
기업들,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연예인들, 또 그 기타 작가나 이런 사람들, 연출하는 사람들,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한류가 우리 국격을 얼마나 많이 높여줬어요. 그렇죠. 그뿐만 네. 아니라 우리 제품들 성과를 얼마나 크게 높여줬어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우리 농산품 수출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7배나 비싸도 팔리는 그런 상황이 와 있잖아요. 그게 브랜드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게 제품의 품격이에요. 그 품격을 높여주는 게 지금 한류잖아요. 우리 김들 서너 배 비싸잖아요. 10년 전엔 김 안 먹었죠. 아예. 네. 저거. 김치 네. 중국산에 비해서 한 8배 비싸요. 근데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이 한류의 덕만으로도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은 6% 이상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못 가겠어요? 우리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수출의 힘만으로도 우리 성장률은 7%, 8%가 있어야 돼요. 안 가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이겠어요? 경제 정책이 성장률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제 정책이 틀렸는지를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 당국이. 근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정책 실패를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다는 거. 권위에 대한 복종에 빠져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재테크나 뭐 투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아까 이제 현금 어쨌든 원화를 좀 들고 있으라고 말을 하신 거는 이 환율을 뭐 계속 이렇게 고환율을 유지하려고 해도 결국에 한 번은 이제 급락할 거기 때문인 거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러면은 반대로 달러 기반의 자산 뭐 코인, 금, 은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가격은 올라가도 국내에서 투자하는 건 좀 그건 좀 약간 지양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달러 기반의 자산들. 우선 금, 은부터 말씀드릴게요. 금, 은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절대 안전자산 아니에요. 그 등락폭이 1, 2년 사이에 3분의 1 토막 나기도 하고 갑자기 3배 오르기도 해요. 네. 그런 사람은 무수하게 많아요. 1980년대 초 800달러까지 갔다가 300달러 2만 원달러 했어요. 또 2008, 9년 전후 이때 2800까지 갔다가 3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럼 금과 은은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심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네. 그러면 금과 은 투자를 언제 해야겠어요? 주변에서 금, 은 투자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해야 돼. 주변에서 금, 은 투자 얘기 나오면 그 가지고 있으면 매각해야 돼.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도 금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금리가 터지기 전까지는 올라요. 터지고 나서도 두세 달은 올라요. 그 다음에는 폭락을 해요. 그거 먹겠다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터질 때까지만 먹고 나오겠다. 너무 위험할까요? 그 몫이 아, 떨어졌을 때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쉽게 못 나온다. 어쩌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 이익을 노리는 게 좋겠어요? 손해를 피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비트코인? 네. 그 얘기 좀 합시다. 네. 코인 쪽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위기가 터진다면은 돈이 어딘가로는 갈 텐데 코인은 어쨌든 글로벌하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정부 탈중앙화 그래서 이쪽으로 또 이게 가는 건가 아닌 건가 이것도 좀 의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에요. 네. 가상화폐를 채굴 하려면 초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해요. 네. 이게 미국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채굴을 많이 했어요. 지금 세계 가상화폐 보유량의 약 9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화폐성 재화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미국의 국부는 갑자기 커지겠죠. 미국은 앞장서서 법제화 시키겠죠. 네. 하고 싶겠지.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이거 한번 따져보자고요. 화폐가 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거래 수단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 회계 단위의 그 기능, 그리고 거래 비율을 확정하는 기능, 지불 수단의 기능, 이 5개의 기능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가상화폐 이 기능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가지고 있잖아요.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매일매일 등락을 하잖아요. 심하게 등락하잖아요. 그럼 가상화폐가 그 전문가들 말처럼 법정화폐를 대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상점의 가격표는 매일같이 바꿔달아야 돼요. 어쩌면 매시간 바꿔달아야 돼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국가 경제는 무너져요. 가격 등락이 심하면. 누가 마음껏 생산하고 고용을 하고 투자를 하겠어요? 누가 마음껏 거래를 하겠어요? 못해요. 경제는 무너져요. 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는 탈중앙화 화폐라 그래요. 중앙은행을 없애자는 주장을 해요. 근데 중앙은행은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존재예요. 화폐 가치도 안정시켜야죠. 또 가격 안정시켜야죠. 성장률도 안정을 시켜야죠. 등등 여러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이 없어지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화폐 가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없애자는 거예요. 그리고 금 정도의 포지션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가상화폐라는 거는 이 도박장의 도박 코인과 같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상화폐는 범죄 수익 은폐 수단 중에 하나예요. 장차 금융위기가 터져봐요. 그 트리거의 역할을 가상화폐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파생금융 상품이 비난의 대상이었잖아요. 주범이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가상화폐가 주범으로 떠오를 거예요. 가상화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 그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러겠죠.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가상화폐와 비슷했던 상품이 하나 있어요. Non-fungible token, NFT라는 게 있었어요. 네. 유명 인사들이 투자한다 그러고 스스로 자랑하고 이게 신문에 특필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NFT 중에서 지금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극소수예요. 나머지는 다 가치가 사라졌어요. NFT도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예요. 일종의. NFT는 지금 그 꼴이 돼 있는데 가상화폐의 미래가 밝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범죄 수익,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 수익 이런 것들이 은폐 수단이에요. 언젠가는 심하게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또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가상화폐의 가격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락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는 제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더군다나 가상화폐 가격은 폭등과 폭락을 계속 거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다니까요. 도박 코인과 같다.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결국에 엄청 멀긴 멀었거든요. 아유, 그거 들고만 아니에요. 있으면.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했던 게 지금까지 3번 있었어요. 네. 1달러도 안 됐던 게 수백 달러 간 적이 있잖아요.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 네. 금방 가고 그렇죠. 또 10만 달러 넘어가고 세 차례 있었잖아요. 1세대, 2세대 중에서 가상화폐로 돈 번 사람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3세대 지금 돈 많이 벌었어요. 조만간 1세대, 2세대와 똑같은 운명이 갈 거예요. 왜 그러냐? 도박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훨씬 뛰어나요. 좀처럼 못 끊어요. 도박 중독자들 전부 다 파산해도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 원인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한때 거부를 이뤄도 결국은 다 망해요.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는 제발 하지 마요. 이 얘기를 제가 자꾸 왜 하냐면 우리 국부가 가상화폐 때문에 지금 벌써 수십조 원이 날아갔어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미국에 빨렸어요. 제발 가상화폐 투자는 안 해야 돼. 그리고 가상화폐가 법제화되거나 혹은 이게 화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면 우리 경제 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중앙은행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중앙은행이 화폐 가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 결정적인 저의 요인이 가상화폐. 그러면 결국에 지금은 원화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뭐 원화 기반의 자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올 한 해는 좀 그래도 좀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터진다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폭락했을 때 이제 살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웬만큼 돈 있는 분들은 금융회사 망하기 직전 그런데 인수할 수도 있을 정도로 겁을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보유 비율을 높여놨다가 네. 설령 금융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큰 손실은 안 나잖아요. 기껏해야 물가 상승하는 정도 손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터졌을 때는 수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지금은 현금 보유를 늘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최용식 소장님 모시고 세계 경제부터 한국 경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어떤 타이밍이나 시점을 맞춘다는 거는 참 어렵지만 기본적인 이제 방향성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방향성들을 한번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네.